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밤샘 토론의 신혜리입니다. 오늘은 총장 장관 갈등, 검찰개혁의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열띤 토론 펼쳐주실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조상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적 가치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올해도 정책 국감이 아닌 여야 의원들 간의 정쟁만 되풀이된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법사위였는데요. 매 사안마다 충돌을 반복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놓고 또다시 격돌하면서 이번 국감의 모든 의제를 빨아들였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부당한 건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공개적으로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여야 간의 대리전으로도 번지는 양상인데요.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이 말로 추미애 장관께 다시 한번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선 공약 1호인 공수처 출범을 다시 한번 당부했으나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수처 출범은커녕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11월 내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공수처보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특검이 먼저라면서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서면서 갈등은 점점 크게 달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는 가운데 현 정부의 핵심 국정화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오늘 밤 밤샘 토론을 통해 제대로 짚어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더 이상 봉합할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랐습니다. 최근 국감에 연이어 출석해서 서로를 향해 적나라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여권에서는 이 윤석열 총장의 해임을 운운하고 있고 반면 야권에서는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두 사람 중 누군가 물러나는 게 맞겠습니까? 물러나야 한다면 누가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두 사람의 거취 문제부터 짚어본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토론을 해볼 텐데요. 첫 질문은 돌아가면서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조상훈 변호사 생각 어떤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아까 박주민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위법사항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건의 결과라든가 이런 거를 여권에 유리하게 진행해 주지 않으면 좌천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의 그 장관의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안 했다고 해서 문책성 질의 인사를 한 게 아니고 검사 개개인들이 예를 들면 상갓집에서 그 직속 상관에게 폭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자들이랑 부적절한 관계로 엮여가지고 사건을 만들어내는 의혹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어떤 품위유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징계 사유 등이 발생했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들이 보였을 때 그 부분에 조치를 했던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장관께서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게 여권에게 불리했다거나 아니 그 불리한 수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건 수사를 외에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사건 외에는 특별히 불리하게 했다고 해서 그런 인사를 발령한 게 아닙니다. 다 약간 그분들이 행동을 좀 과하게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관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여권에게
여권의 입맛에 맞게 내지는 여권에게 유리하게 처리 안 했다고 해서 보복성 인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많이 나간 표현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두 분 중에 누가 물러나는 게 맞겠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결국 지금 나타나는 갈등 양상에서 어느 쪽이 좀 더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 양 팀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쟁점별로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국감에서 나타났던 그 논란 중에 큰 것이 바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자, 왜냐하면 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인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법상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의 주장, 두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어느 쪽이 좀 더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대륙법에 근간을 둔 그런 이 검찰청법이나 이 법무부와 검찰 관계를 정리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쉽게 말하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행사되어지는 그런 법에 명시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독일과 일본이 그렇게 법을 정해놓고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경우는 없어요. 다만 일본 같은 경우가 1954년도에 한번 그것도 수사지휘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에는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지만 사문화된 겁니다. 이거요. 근데 사실 그런데 독일은 2년 전에 해임했죠.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런 뭐 물론 그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었죠. 법적으로. 예. 잘하고 있는 총장을 해임한 건 아니죠. 그 법의 해임으로써 그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무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네. 해임으로써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그 추후 이제 어떤 선거에서 국민의 판단이 받겠죠. 그 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지금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금 문재인 정부 체계에서는 검찰총장을 자꾸 정치 권력에 애속된 그런 수사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본질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아니 야당 의원을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이 발생할 정도로 지금 자, 여당에 그러니까, 대해서 네. 날카롭게 수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에서 여당을 위해서 그 수사를 갖다 그렇게 지휘하고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지금 그 수사 지휘를 받는 게 맞다고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는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도 어쨌든 그거는 결국 굉장히 사문화된 게 아니냐. 실제로는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도 수사 지휘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장관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그 그게 부분에 잘못됐다는 대해서, 거예요.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천하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검찰도. 그렇지만 그 민주적 통제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통해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과거의 정권들이 어땠습니까?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검찰총장 일렬을 쭉 세워가지고 기수별로 쭉 선후배 관계를 딱 형성하는 검찰 출신들로만 구성을 해서 뒤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적어도 문재인 정부나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검사들의 뭐 청와대 파견도 금지하고 뭐 지금도 이제 안 받고 있죠. 그다음에 전혀 그런 그 서로 구성이 다른 지금 심지어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법조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 각자 독립적으로 각자 자기가 법률상 가진 권한에 의해서 서로 간의 견제 균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제도로서 그러니까 인적으로 어떤 뭐 친밀감이라든가 아니면 뒤에서 뭐 속 터놓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이 부분이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휘를 해야겠다. 그래갖고 국민들 전부에게 공개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분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어디서 평가받게 됩니까? 대통령과 그다음에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정부 여당이 나중에 선거로서 국민들께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지위가 옳았느냐, 그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에 관해서는 국민들한테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적 통제입니다. 근데 이런 네. 민주적 통제, 정당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 군사정부처럼 뒤에서 몰래 사람, 친소관계로 얽히는 어떤 패밀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해보라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아, 법상으로 그러면 상급자이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적법했다.
있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수사지휘권이란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뭐 딱 한 번 발동되었을 뿐인데 지금 추 장관은 너무 여러 번 그것을 남발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홍 팀의 주장이신데요. 이 수사지휘권뿐만이 아니라 이 추 장관이 벌써 이 윤 총장에 대해서 총 4차례 감찰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대 검찰총장 중에 감찰을 받고 자리를 지킨 사례는 없습니다. 이 최동욱 당시 그 전 총장이죠.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혼외자 문제로 법무부가 감찰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이제 곧장 사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추 장관이 이 총 4건의 감찰에 발표를 하니까 이것도 그러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용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서 4건의 감찰을 발동한 것이 과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감찰권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감찰을 뭐 여러 건에 대해서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옵티머스 관련된 건데 옵티머스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그걸 무혐의를 처리한 것이 그때 담당 변호사가 윤 총장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어서 이제 감찰이 지시된 건데 이에 대해서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여권 인사들 또 청와대 인사들 20여 명의 로비리스트를 확보하고도 문개인 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감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또 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 나오는 진술들을 보면 윤석열 총장 체제를 그러니까 옹위한다는 표현까지 막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물론 그 말이 100% 맞는 말이라고 확신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 사건의 핵심에 윤석열 총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을 위해서 감찰권을 행사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 하셨는데 그 옵티머스 관련 건 같은 경우는 뭐 20여 명이라 그러지만 나중에 확인된 거로는 다 동명이인들이고 뭐 이 실제로는 여권 인사가 아니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 실명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앞서 나가서 추측 보도가 나온 것이지 그런 부분이 실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명으로 어떤 개입한 단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뭉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최동욱 그 총장 사례를 뭐 아까 사회자님도 잠깐 드셨는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동욱 총장 사건은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뭐 혼외 아들이 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총장의 업무 수행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로 감찰권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전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사였던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검찰권 행사 자체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정관 변호사에 의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의 의혹이 있거나 이런 사건들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이 검찰권 행사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단서로서 확인됐기 때문에 딱 감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감찰권을 행사한 것이고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총장이 어떤 비위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감찰의 결과에 따라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겠죠. 그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임도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확인이 됐다고 하면 뭐 하려고 감찰권을 행사합니까? 그냥 해임을 해야죠. 그걸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검찰총장이 지금 그때 당시엔 중앙지검장이었죠. 그 수사의 지휘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걸 그럼 감찰하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죠.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좀 아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게 뭐 과기부 장관이죠. 과기부 장관이 그냥 뭐 그렇게 뭐 수사 의뢰해라 해서 한 게 아니고 과기부에서 정식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파진흥원에 적절한 적의 조치를 해라고 했고 그에 따라서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주된 이미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팩트가 수사 의뢰서에 다 나옵니다. 뭐냐면 정확하게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게 아니라 엉뚱한 부실기업 인수자금에 M&A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들은 이미 피해 금액이 없이 투자금을 회수했지만 나중에 이 펀드가 많이 팔림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다중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물론 그런 와중에 전파진흥원은 자신의 돈을 회수했으니까 그게 자신들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책임의 피해 측면도 있었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다중의 서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검찰에서 이걸 좀 철저히 수사해달라.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서 내용만으로도 봐도 너무 명백하게 문제가 잘 적시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조 근데도 변호사님 불구하고 한 말씀만 더 여기 지금 드릴게요. 법조인들이 3분이나 계신데 알 거예요. 이게 수사 의뢰서를 한번 읽어보셨다면 이거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건이고 더더군다나 과기부라는 국가기관이 감사 결과 이미 팩트로 확인한 내용들을 첨부해서 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네, 조 그런데 변호사님. 어떻게 이게 무혐의 처분이 조 나오냐? 변호사님 이런 거예요. 네. 금융 사기나 금융 범죄 같은 경우는 네. 그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잘 처리하는 전문기관이 금융감독원이에요. 이런 전문기관이 조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건은. 근데 제가 말 한 가지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그 지금 옵티머스 사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른바 모피아와 금융권 인사들의 로비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네. 자산 운용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그런 민원 사건이에요. 그런 민원 사건이었다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수사 의뢰를 한 건 그 이전에 이혁진 대표도 고소를 했어요. 고소 고발을 조 합니다. 변호사님, 네. 이 수사를 총괄 책임을 졌던 네. 당시 형사 6부장, 네. 지금 원주지청장이 맞습니다. 네.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아니 만일 본인의 수사를 잘못했다고 얘기는 안 아니 하셨죠. 본인이 만일 허위 사실을 갖다 이 엄중한 시기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향후 그 법적인 책임이나 본인의 신상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지금 감찰을 하고 있지 그런데 왜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내부 분쟁에 벌였던 그런 민원 사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민원 사건도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각하 처분됐거나 그 불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런 내부 분쟁에서 만약에 이혁진 대표가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라면 수사기관이 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국가기관이 감사 결과 감사에서 드러난 자료들을 첨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하게 사실관계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금액이 거의 1,000억 원이 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중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적을 했고요. 근데 그 사건이 무혐의가 된다? 여기 법조인들께서 아마 그 수사 의뢰서를 보시면 이런 사건이 어떻게 수사 의뢰서 자체로도 너무나 명백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감찰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옵티머스 사건 외에 라임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감찰 지시가 내려진 그런 상황인데 이 라임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핵심 범죄자인 옥중에 있는 김봉현 씨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이 감찰 지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그게 신빙성이 없다. 이 사람의 말이. 왜 그러냐면 이 김봉현 씨가 처음에는 여권 인사에 대해서 금품 로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또 말을 바꿔서 검찰 그다음에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 자기가 로비를 했다라고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을 공익 제보자 취급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이 김봉현 씨의 주장을 근거로 한 라임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무배제나 직무정지라 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그 공정성이나 그런 부분이 의심되는 부분들이 이미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단서로서 이제 그 부분을 정말로 그런 단서가 실제로 사실로 확인되느냐 여부를 감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위법이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구체적 사건에서 지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휘에서 빠지라고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일선 수사팀, 라임 수사팀이라든가 일선 수사팀 거기에 뭐 지휘를 했나요? 안 했습니다.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검찰총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 수사팀 검사들한테는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검찰총장이 문제가 됐을 때 도대체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 부분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조 변호사님 지금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일선에 검사장을 하고 검찰총장이 말 되면은 그러면 몇 년 지나고서도
충분하게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처럼 그때 이 제대로 수사, 축소, 부실 수사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국민적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또 다시 한번 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총장 그때마다 이게 다 배제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 이거는 한마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옵티머스가 이렇게 엄청난 국민적 피해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이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직 검찰총장의 대검 감찰 조직을 총동원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한번 밝혀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장이 그 감찰 법무장관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그걸 묵살해버리고 자기 부하 직원들만 보호하는 조치를 했을 때 그럴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감찰 조직을 가지고 그걸 뒤다보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 연루 문제는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감찰을 맡기는 것 자체가 정당할까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그때 현직 중앙지검장이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직 검찰총장을 하에 그냥 여기서 배제시켜버리고 보고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네, 이 추 장관의 네. 수사 지휘권 발동도 그렇고 또 연이은 감찰 지시도 그렇고 적법하냐 아니면 부적절하냐에 대해서 지금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 조직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평검사 중에 한 명이 그게 부적절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추 장관이 그렇게 커밍아웃 한다면 개혁이 답이다. 뭐 이렇게 좀 공격적인 그런 글을 올리면서 평검사들이 그럼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라고 이렇게 동조하는 댓글을 올려서 그게 뭐 100수십 건에 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같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각에서는 뭐 조직 이기주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검사들이 그렇게 반발할 만큼 추 장관의 그런 어떤 수사 지휘권이나 검찰권 발동이 좀 심했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과거에 누려왔던 그 관행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 사건들을 자꾸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왜냐하면 그 검찰총장한테도 이런 그 단면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보고사무규칙상 명백하게 이런 중요한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 보고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대검에도 보고돼야 되지만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돼야 되고요. 지검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대검에 보고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도 법무부에는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지휘를 하죠? 그러니까 보고는 기본적인 전제예요. 뭐 전쟁에서도 그러잖아요. 보고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않는다.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근데 보고 절차에서 명백히 검찰 보고사무규칙을 위반한 그 사항이 확인이 됐어요. 검찰총장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나 그냥 구두 보고 받았다.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반부패부장은 뭐라 그러냐면 이러한 중요한 보고가 이 관할 그러니까 대검 부서인 반부패부를 경유하지 않고 누락한 상태에서 직보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례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독특하게 그것도 현행 법령을 위반하면서 그것도 법의 최고 소유자여야 할 검찰총장이 그런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감찰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희대의 사기꾼 김봉현 같은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김봉현의 말을 믿고 지금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명숙 한나라의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결국에는 누구의 말 한마디로 들어간 겁니까? 횡령 배임범의 말 한마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서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단서가 실제로 사실 팩트에 부합하느냐 그걸 찾아가는 작업이 감찰 내지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의혹이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을 이게 그냥 그 자체로 정답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강도 높은 주말을 껴가지고 감찰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봉현의 말 중에 그 일부분들을 뒷받침하는 복수의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감찰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수사 지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까지 예를 들면 뭐 못하게 한다.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저런 희대의 사기꾼 말만 믿고 할 수 있느냐. 저 금융범죄 기소된 사람의 말을 믿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형태에서 수사나 감찰 같은 건 할 수 없어요. 추 장관이 이 검찰에 대해서 지금 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또 감찰권을 행사하고 하는 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금 양측에서 굉장히 다른 의견을 표현해 주셨는데 저희와 함께 이 토론을 지켜본 온라인 시민판정단이 있습니다. 우리 토론을 지켜보고 질문을 하실 예정인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형일이라고 합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의견이 매 사안마다 대립함에 따라 정작 중요한 검찰개혁의 취지와 대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여당은 어떻게 검찰개혁을 시행하겠다는 건지, 또 야당은 왜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할 만한 검찰개혁 논의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일선 검사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남에 따라 향후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내부의 토론자분들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추 장관하고 윤 총장의 갈등만 막 부각이 되면서 정작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하는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여권에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냐라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돌아가면서 답변을 주시죠. 방금 전에 김성태 전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검찰권의 남용을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정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다 가진 그리고 조직으로 치면 그 아래에 그러니까 휘하 검사들만 2,000명이 넘는 전체적인 그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조직을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그 조직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다루는 기소권이라는 것, 그다음에 수사권이라는 걸 독점하고 있거든요. 뭐 그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가 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독점적 권한을 가진 기관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걸 우리는 그동안 이 헌정사에서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공수처를 통해서 서로가 기관 간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단지 정말 아쉬운 건 지금 공수처법이 과연 그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적은 조직이 아닌가. 그리고 그 조직이 과연 그래서 그 검찰이라는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그 검찰 권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약간은 걱정이 되는데요. 향후 법 운용 과정에서 좀 능력 있고 유능한 공수처장이 등장하셔서 그 부분에 어떤 이정표를 좀 찍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밤샘 토론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수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감이 끝난 뒤에 여당에서는 공수처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제 그만 이 공수처 처리 지연을 막아달라, 끝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여당이 제시한 데드라인 안에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위원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라는 그런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현 변호사의 경우에는 공수처를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분이어서 공수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분이 이 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적절한가 이런 논란을 빚었거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무조건 우리가 한 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인물로 연내에 꼭 출범해야 된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어찌 보면 적절한 타협책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독소조항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수처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공수처법에서 우리가 제정 당시에 그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국민의힘 입장인 거죠. 그거를 다시 개정안을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공수처 출범하지 말자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른바 이현 변호사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상과 생각, 뭐 예를 들면 공수처를 위헌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런 거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데 과거 특조위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문건이 발견됐고요. 거기서 그
특조위를 어떤 방식으로 청와대를 수사범위에 포함시키면 어떤 방식으로 무산시켜야겠다라고 한 그대로 행동을 하셨어요. 물론 모르죠. 정확하게 그분이 그 해수부의 지시와 어떤 해수부와 협의하에 무산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를 무산시켜 온 그 의혹 문제 때문에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소신은 다 다를 수 있죠. 그건 또 야당에서 그분들의 어떤 소신을 보고 또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비토권 행사 자체를 저희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 비토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이 위원회 자체를 과거 방식처럼 무산시키는 그런 형태로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고 그 우려를 이번에 꼭 불씨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추천위원 가지고 몇 달을 끈다고 하셨는데 여당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에서는 11월 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특히 이 야당의 발목 잡기로 만약에 공수처가 한 달 안에 이게 진전을 못 보게 되면은 자체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여당에서 준비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야당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7명 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고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만 처장 후보를 의결할 수 있는 그거를 없애는 그런 방향의 개정안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달 동안 싸우다가 이렇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여당에서 그런 법 개정안을 처리할 한 달 이내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게 맞죠? 저희들은 신속하게 이제 공수처가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비토권을 야당에게 부여한 이유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선출하자라는 의미이지 야당이 공수처의 출범을 방해하거나 막는 데 쓰라고 드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저희가 설계할 때 제도가 만약에 오용되거나 남용된다면 통상 법을 개정합니다. 오용하고 남용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토권을 공수처의 출범을 막는 데 쓴다면 그건 오용이죠. 남용이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조상호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비토권 행사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다. 그런 말씀하실 때 사실은 무산시키려는 의도 있으신데라고 제가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어찌 보면 지금 보니까 1인당 5명씩인가요? 이게 공수처장으로 적절한 사람을 추천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근데 저는 공수처의 출범을 과연 그렇게까지 서둘러야 하느냐. 물론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한 입장에서는 빨리 출범시키고 싶으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속히 출범하자라고 하셨지만 초대 공수처장을 정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초대 공수처장께서 이제 공수처에 있는 검사님들과 수사관님들을 결국은 물론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채우는 역할까지 하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민주당 입장에서 빨리 하시고 싶으신 거는 이해는 하지만 단순히 11월 안에 이게 잘 안 되면 발목 잡기니까 이거는 법 개정해서라도 해야 돼라고 할 일은 아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11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원래 이미 진작에 출범을 했어야 됩니다. 출범이 늦은 지가 벌써 110일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었으면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지켜야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제정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국민 보고 법을 지키라고 따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11월 말까지라고 해서 한 달밖에 시간을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대통령께서 그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이 법 시행 전부터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 공표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실도 마련했고 다른 이 인적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끝마치는 상황이었어요. 야당에서 그동안 그러면 뭘 하셨냐는 겁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 출범에 앞선 기간 동안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고 출범에 협조를 하셨어야죠. 근데 이제 와서 그 1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끄시다가 다시 그것이 구성됐는데 통상 이런 임원 추천위원회라든가 이런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한두 번의 회의로 결정을 합니다. 다 관행상 대법관 추천위원회든 어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든. 근데 지금 이번에 1회에는 이번 공수처 추천은 아무래도 이제 첫 조직이다 보니까
추천위원회 딱 구성하면서 위원장 정하고 해산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방식만 공수처장 그동안 논의되는 여야 합의 과정 속에 작년에 패스트트랙 정국 가기 전에 그럼 공수처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지만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공수처에 이제 같이 일하게 되는 그 검사들 임명 권한도 이거 대통령이 아니라 공수처장이 임명하는 걸로 하자 이런 큰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 걸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그냥 또 이 급하게 그냥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공수처법 안에는 독소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건 지금 말씀하신 지금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진 인물이 선정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현재 비토권이 살아있을 때여야만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협조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공수처 추천위원회 비토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초대 공수처 설립부터 여당에서 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여당도 물론 일정 부분 정치적인 책임이 있지만 야당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예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첫 회의가 금요일에 열렸죠.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토론을 해봤는데 역시 온라인 시민판정단이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 재학 중인 유이주라고 합니다. 논의해 주셨듯 저 또한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여느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큰 권력을 지니고 있음에 동의합니다. 특히 검사에 대한 기소율은 최근 5년간 0.1% 정도에 그쳤다는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분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독립된 기관이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과연 공수처가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권의 입김을 받아 또 다른 권력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께서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수처가 과연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 토론에서 검찰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이 시민판정단께서는 만약에 새로 설립되는 그 공수처가 정치권의 입김에 시들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공수처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도대체 어떤 장치가 있느냐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역시 돌아가면서 답변 주시죠. 사실은 이 지금 현재 공수처법이 만약에 비토권을 남용하지 않으시고 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토권을 행사하신다면 누구보다도 그 정치적 중립성 내지 독립성은 인정되는 인사가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단지 공수처가 아마 이제 헌정사상 처음 생기는 이제 조직이다 보니까 이 정말 의미 있는 반부패 기구 내지는 어떤 지금까지 검찰이 독점해왔던 기소권에 적절한 제어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초대 공수처장 임명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 공수처장의 경우에 과거 그 헌법재판소가 87년 헌법체제로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생겼을 때 아무도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과거 헌법재판 기관들처럼 굉장히 의미 없는 기관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이 했는데 그때 초대 헌법재판관 중에 변정수 재판관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넓게 해석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많은 소수의원들이 나중에 다수의원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권력을 견제하고 심지어 이런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다루게 되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초대 공수처장이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반부패 기구 및 검찰의 어떤 권력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수준으로 열심히 이걸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 이제 그 공수처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양측께서 합의할 수 있는 오늘 공수처 관련된 결론은 그건 것 같네요. 한 달 이내에 야당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공수처장 후보가
정해지면 지금 양쪽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렇게 수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2시간 이상 검찰개혁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또 공수처 문제까지 열띤 토론을 펼쳐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 기회를 1분 정도씩 드릴 테니까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상우 변호사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더 공수처가 출범돼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공수처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있는 그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제도에선 공수처장은 고도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습니다. 탄핵이나 기타 뭐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한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휘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정말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할 때 뒤에 현수막을 보니까 뭐 특검에 반대하는 그가 바로 범인이다 이러는데 국회의원도 물론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그가 바로 범인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찰개혁과 그다음 사법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출범에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밤샘 토론 마칠 시간입니다. 자, 이번 국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한 대립은 이 지켜보는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래서야 이 권력형 비리든 아니면 민생 사건이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을 품게 되는데요. 자, 아까 앞서 심의 판정단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의 갈등만 부각되면서 정작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방향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을 갖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좀 더 생산적인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밤샘 토론은 2주 후인 11월 13일 금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